2022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주요국의 실질 실효 환율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2022년 10월 기준 32%나 과대평가됐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이 이 지표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때 가서는 과대평가된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면서 3고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하락은 수요의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동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세계 경제 화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일 것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부사장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익의 거대한 변화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3고 현상의 원인과 해소 방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시대에 당하지 않을 방법과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국내 총생산, 인플레이션,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에 불러오는 변화와 경제정책이 어떤 지표로 촉발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 9.1%를 정점으로 서서히 꺾이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요인들이 변하고 있어서 2023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6월 한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6.3%로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형이냐 비용 상승형이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동반 상승합니다. 그러나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물가만 상승할 뿐 경제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경제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누가 뭐래도 물가 안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월 평균 2.25%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에 자산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금값입니다. 같은 기간의 금값은 월 평균 9.9%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이 주식가격, 주택가격, 10년물 국고채 가격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자산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에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경제 성장률,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 은행의 채권 매수라는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자는 이 셋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저자는 시장금리가 이미 적정 수준에 근접해 있고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대출 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로 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출과 달리 저축은 만기가 긴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자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 투자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국면은 경기 순환에서 수축 국면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채권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자금으로 18조 달러가 넘는 대외 부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미국 달러 가치는 급락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판단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의 주요 환율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 위안, 엔 등의 통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의 세계 GDP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고 달러 가치도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곧 원화의 강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이 환율 전쟁과 역환율 전쟁입니다. 환율 전쟁이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이 먼저 환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적극적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습니다. 그래도 수요가 충분히 늘지 않자 돈을 더 풀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미국은 물론 선진국들은 순서를 가리지 않고 환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율 전쟁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통화 공급을 줄이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환율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면서 역환율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도 역시 미국입니다. 경쟁적 환율 전쟁의 결과로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각 경제 주체의 부채가 크게 늘었고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역환율 전쟁은 자산 가격 거품 붕괴와 더불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잠재 경제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점차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기업의 자금 수요가 축소되면서 은행이 채권을 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금, 채권, 주식 등 가계 금융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긴 적이 없었지만 최근 한 은행에 4.5% 금리를 주는 5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고 밝힙니다. 5년 후 우리 금리는 2% 안팎일 것으로 예측되기에 현 상황에서는 일부 여유 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꽤 매력적인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은행 예금과 더불어 채권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확정된 금리만 받지만 금리 하락 시기에 채권을 사면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2021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태가 발생할 때 코스피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분석과 함께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을 일찌감치 권유했습니다. 저자의 예측대로
2021년 4월 3,300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가 2022년 9월 말에 2,15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에 대해 저자는 코스피가 20-30% 과소평가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요? 저자는 실물 자산 비중, 특히 개인 자산 중 73%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줄이라고 권합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은행예금 30%, 채권 40%, 주식 30%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배분은 경기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그 시기가 2년 후쯤 올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금리라는 말을 들으면 은행에 예금할 때의 예금 금리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의 대출 금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나 이자율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은행에 저금했다면 소비를 참아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 대가를 금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금리가 낮다면 소비를 참는 대가가 적다는 뜻이니 좀 더 쉽게 돈을 소비할 것이며 반대로 금리가 높다면 소비를 참고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소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 수급, 자금 배분, 경기 조절, 물가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금리와 채권의 관계, 금리와 주가의 관계,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부의 기회는 금리로 연쇄되는 경제 지표를 읽어내고 또 분석하는 능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정리하는 프롤로그부터 거시경제 지표의 실사용 방법과 미래의 전망, 각종 지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총 6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독자들이 어느 때라도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주식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정리한 이 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제의 신호를 파악해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